이건 예술입니다. 진짜 예술이에요. 지난 8월 파리의 한 한식당에서 프랑스 미슐랭 3스타 셰프 피에르 가니에르가 비빔밥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주변 동료 셰프들은 숨을 죽인 채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죠. 30년간 프랑스 요리를 해왔지만 이렇게 완벽한 균형을 가진 요리는 처음입니다. 색깔의 조화, 식감의 대비, 영양의 완성도까지 이게 수백 년 전부터 한국 서민들이 먹던 음식이라고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프랑스 주재 한국문화원장으로 30년을 보낸 제가 평생을 걸쳐 꿈꿔왔던 순간을 목격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1994년 봄, 저는 처음 프랑스 땅을 밟았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불문학을 전공한 저는 파리 소르본 대학교 박사 과정에 입학했죠. 가방 안에는 어머니께서 싸주신 고추장과 된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얘야, 프랑스 음식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 음식만 못할 거다. 이거 가지고 가서 향수병 날 때 먹어라. 어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고추장과 된장이 제 인생에서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게 될지 말입니다. 파리에 도착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대학원 동기들과 함께 첫 세미나 뒤풀이 자리가 있었어요. 장소는 생제르맹 거리의 유명한 비스트로였습니다. 프랑스 학생들은 와인과 치즈를 주문하며 즐겁게 대화를 나눴죠. 너희 나라 음식은 어때? 프랑스 요리만큼 정교하니? 동기 중 한 명인 장 피에르가 물었습니다. 순수한 호기심이었지만 그의 말투에는 프랑스 요리에 대한 자부심이 묻어났죠. 한국 음식도 정말 훌륭합니다. 발효 음식의 깊은 맛과 다양한 반찬 문화가 있거든요. 제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친구 마리가 고웃음을 쳤어요. 발효라니, 그건 음식이 상한 거 아니야. 우리는 신선한 재료만 쓰는데. 그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주변의 다른 학생들도 웃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가벼운 농담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용기를 내서 프랑스 친구들을 제 아파트로 초대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싸주신 고추장으로 비빔밥을 만들어 대접하기로 했죠. 파리 13구의 한인 상점에서 장을 보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학생, 여기서 30년 살았는데 말이야. 프랑스 사람들한테 한국 음식 이야기하면 다들 김치만 알아. 그것도 냄새나는 이상한 음식으로만 알지. 얼마 전에도 신문에서 한국 음식을 야만적이라고 했어. 저는 고추장과 참기름, 김을 샀습니다. 그리고 신선한 채소들을 준비해서 완벽한 비빔밥을 만들 준비를 했죠. 초대한 날, 5명의 프랑스 친구들이 왔습니다. 저는 정성껏 비빔밥을 준비했어요. 밥 위에 시금치, 콩나물, 당근, 애호박을 색깔별로 예쁘게 담고 가운데 달걀 후라이를 올렸습니다. 참기름 향이 방 안 가득 퍼졌죠. 이게 한국의 대표 음식인 비빔밥입니다. 5가지 색깔은 오행 사상을 담고 있고 각각의 재료가 다른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친구들은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이거 다 섞어야 해. 색깔을 왜 이렇게 예쁘게 담아놓고 섞으라는 거야? 장 피에르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네, 고추장과 함께 잘 비벼서 드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섞지 않았습니다. 각각의 재료를 따로따로 먹더니 고추장을 맛본 마리가 얼굴을 찌푸렸어요. 너무 매워. 그리고 이 냄새는 뭐야? 발효시킨 콩이라고 했지. 솔직히 말하면 좀 이상해. 식탁은 순식간에 어색해졌습니다. 친구들은 예의상 몇 숟가락 먹고는 배가 부르다며 자리를 떴죠. 그날 밤 저는 혼자 남은 비빔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우리 음식은 이해받지 못하는 걸까? 수백 년의 지혜가 담긴 음식인데 왜 야만적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그 후로 저는 프랑스 친구들 앞에서 한국 음식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학교 식당에서도 프랑스 음식만 먹었고 한인 상점에서 고추장을 살 때도 누가 볼까봐 재빨리 가방에 숨겼죠. 박사 과정을 마친 후 저는 다행히 프랑스 한국문화원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제 첫 임무는 파리에서 한국 문화 행사를 여는 것이었어요. 음식 행사는 빼는 게 좋겠습니다. 문화원 프랑스인 직원 소피가 조언했습니다. 왜요? 음식은 문화의 핵심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프랑스 사람들은 한국 음식에 관심이 없어요.
김치 냄새 때문에 지하철에서도 민망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5년 개최한 한국문화주간 행사에서 음식 부스는 작은 구석에 배치됐고 김밥과 떡볶이를 준비했지만 찾는 사람이 거의 없었죠. 뭐야, 이상한 냄새 나는데. 한 프랑스 관람객이 김밥을 보고 코를 막으며 지나갔습니다. 참기름과 김 냄새를 말하는 것이었죠. 그날 밤 사무실로 돌아와 보고서를 쓰는데 동료 직원 김 선생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저보다 10년 먼저 프랑스에 온 선배였어요. 박 원장님,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하지만 우리 음식은 정말 훌륭한데요. 왜 이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김 선생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프랑스 온 지 25년 됐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한국 음식 행사를 열었어요. 하지만 변하는 게 없더군요. 프랑스 사람들은 자기네 음식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해요. 일본 음식도 받아들여지기까지 50년이 걸렸습니다. 2008년, 제 인생에서 가장 굴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유명 미식 잡지에서 아시아 음식 특집 기사를 씌웠는데 한국 음식 부분의 제목이 이랬습니다. 한국 음식, 너무 맵고 냄새나는 일본 음식의 열등한 친척. 기사를 읽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기자는 김치를 배추를 상하게 만든 음식이라고 표현했고 된장찌개는 악취가 나는 수프라고 썼어요. 비빔밥에 대해서는 색깔만 화려하고 맛은 단조롭다고 평가했죠. 저는 그 잡지사에 항해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우리는 객관적인 미식 비평을 했을 뿐입니다. 한국 음식이 프랑스 미식계에서 인정받고 싶다면 더 세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울었습니다. 30년간 어머니가 정성껏 만들어주시던 된장찌개, 할머니가 담그시던 김치, 그 모든 것들이 여기서는 야만적인 음식으로 취급받는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2010년, 저는 프랑스 요리 학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르꼬르동 블루, 페랑디 요리 학교 등 유명 요리 학교 교수들을 만나 한국 음식의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기 시작했죠. 김치는 단순히 발효된 배추가 아닙니다. 락토바실러스 균이 만들어내는 유산균의 보고이며 프로바이오틱스의 완벽한 자연 형태입니다. 르꼬르동 블루의 폴 교수가 흥미를 보였습니다. 유산균이라고요?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한국식품연구원의 논문들을 보여줬습니다. 김치 100g에 들어있는 유산균이 요구르트보다 많다는 연구 결과, 김치가 대장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임상시험 데이터, 과학적 근거들이 있었죠. 흥미롭군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오래 발효시키는 겁니까?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입니다. 특히 겨울이 길고 추워서 신선한 채소를 구하기 어려웠죠. 그래서 조상들은 가을에 배추를 소금에 절이고 양념을 버무려 항아리에 담았습니다. 땅속에 묻어두면 겨울 내내 유산균이 살아있는 신선한 채소를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홀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혜롭군요. 냉장고가 없던 시대에 미생물을 이용한 저장 기술이라 프랑스의 치즈나 와인과 같은 원리네요. 정확합니다. 프랑스가 치즈와 와인을 발전시켰다면 한국은 채소 발효를 극한까지 발전시킨 겁니다.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 르꼬르동 블루에서 한국 음식 특강을 열게 됐어요. 저는 서울에서 김치 명인을 모셔왔습니다. 70년간 김치를 담가온 박순자 명인이었죠. 명인께서 직접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셨습니다. 프랑스 요리사 지망생 5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명인의 손놀림은 예술이었어요. 배추 한 잎 한 잎에 정성을 담아야 합니다. 소금의 농도, 발효 온도, 시간, 모든 것이 정확해야 제맛이 나는 거예요. 학생들은 숨죽여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3일 후 발효된 김치를 시식하는 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건 샴페인의 발효 과정과 비슷한데요? 한 학생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둘 다 미생물을 이용한 발효이고 온도와 시간 조절이 핵심이죠. 그제야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김치가 단순히 상한 배추가 아니라 정교한 발효 과학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이해한 거죠.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었습니다. 2015년까지도 파리 시내 한 식당은 겨우 15곳에 불과했어요. 그나마도 대부분 프랑스인들의 입맛에 맞춰 맛을 많이 바꾼 상태였죠. 그해 가을, 제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우연히 한국 드라마가 프랑스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박 원장님,
요즘 프랑스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 드라마가 유행이래요. 소피가 신기한 듯 말했습니다. 정말입니까? 어떤 드라마인가요?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예요. 제 조카 딸이 완전 빠져서 매일 봐요. 거기 나오는 치킨이 먹고 싶다고 난리예요. 저는 즉시 그 드라마를 찾아봤습니다. 정말로 주인공들이 치킨과 맥주를 즐기는 장면이 나왔고 프랑스 시청자들의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저 치킨 어디서 먹을 수 있나요? 파리에 한국 치킨집 있나요? 기회였습니다. 저는 즉시 한국의 프랜차이즈 치킨 업체들의 연락을 취했죠. 그리고 2016년 파리 중심부에 첫 한국식 치킨 전문점이 오픈했습니다. 개업 첫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오픈 1시간 전부터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던 겁니다. 대부분 20대 젊은 프랑스인들이었죠. 별그대 치킨이 여기 있나요? 한 프랑스 여학생이 반짝이는 눈으로 물었습니다. 네, 한국에서 먹는 것과 똑같은 치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첫날 매출이 예상의 3배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계속 일어났어요. SNS에 치킨 사진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입소문이 퍼진 겁니다. 2017년, 저는 프랑스 주요 언론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한국 음식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했죠. 르몽드 기자 앙투안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프랑스에서 한국 음식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취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국 음식이요? 여전히 틈새 시장 아닙니까? 아닙니다. 파리에만 한식당이 50곳을 넘었고 그중 70%가 프랑스인 손님입니다. 저는 그를 한 비빔밥 전문점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앙투안은 충격을 받았어요. 웨이팅이 1시간이라고요. 비빔밥 하나 먹으려고요? 줄을 선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프랑스인이었습니다. 20대 젊은이들, 30대 직장인들, 심지어 60대 노부부도 있었죠. 드디어 자리에 앉아 비빔밥이 나왔습니다. 앙투안은 조심스럽게 비벼서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경험인데요. 각각의 재료가 다른 맛을 내면서도 조화를 이루고 고추장의 매운맛이 단맛과 감칠맛을 동시에 주네요. 그게 바로 한국 음식의 특징입니다. 단순히 맵기만 한 게 아니라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이 모두 조화를 이루는 거죠. 앙투안은 계속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영양학적으로도 완벽하군요. 탄수화물, 단백질, 채소, 지방이 모두 균형 있게 들어있어요. 일주일 후 르몽드의 대형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국 음식, 프랑스를 정복하다. 비빔밥에서 찾은 음식의 새로운 철학. 기사는 3페이지에 걸쳐 실렸고 한국 음식의 과학적 원리와 영양학적 가치를 상세히 다뤘어요. 특히 앙투안은 발효 음식의 놀라운 효능을 강조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파리의 고급 레스토랑들이 한국 식재료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2018년 봄, 미슐랭 이스타 레스토랑 아르팡주의 셰프 알랭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고추장을 제 요리에 사용하고 싶습니다.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진짜 한국산 고추장을 원하시는 겁니까? 네, 그 복잡한 맛의 층위가 제 소스에 완벽할 것 같아요. 저는 그에게 전통 방식으로 만든 고추장을 소개했습니다. 3년 숙성된 고추장이었죠. 알랭은 고추장을 맛보더니 감탄했어요. 놀랍습니다. 단맛, 매운맛, 감칠맛이 동시에 느껴지는데 거부감이 전혀 없어요. 이게 3년이나 발효됐다고요? 그해 가을, 알랭의 레스토랑에서 한국 식재료를 사용한 특별 메뉴가 나왔습니다. 푸아그라에 고추장 소스를 곁들인 요리, 된장을 베이스로 한 수프, 미슐랭 가이드 심사위원들도 극찬했어요. 2019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프랑스 최고의 요리 경연 대회인 보키즈 도르에서 한국인 셰프가 은메달을 받은 겁니다. 서울에서 온 김태훈 셰프는 한식의 기법을 프랑스 요리에 접목시켰어요. 심사위원장 미셸 로스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발효 기술은 놀랍습니다. 수백 년간 축적된 미생물 조절 능력이 이렇게 정교한 맛을 만들어내는군요. 이제 우리는 한국 음식을 다시 봐야 합니다. 그 말이 프랑스 요리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이후 프랑스의 유명 셰프들이 앞다퉈 한국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세계를 덮쳤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한국 음식의 인기는 오히려 더 올라갔어요. 집에서 요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건강식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겁니다. 프랑스 공영방송 프랑스에서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김치, 면역력을 높이는 슈퍼푸드,
다큐멘터리에서는 김치의 유산균이 장 건강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인다는 과학적 연구 결과들을 소개했어요. 한국인들의 낮은 대장암 발병률이 김치 때문일 수 있다는 하버드 대학교 연구도 나왔습니다. 방송 이후 파리의 슈퍼마켓에서 김치가 품절 사태를 빚었어요. 프랑스인들이 직접 김치를 담그는 법을 배우려고 온라인 강좌에 몰려들었습니다. 2021년 저는 소르본 대학교에서 특별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제목은 한국 음식, 발효의 과학에서 세계의 미래로였죠. 강의실에 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자리가 부족해서 복도까지 학생들이 앉았어요. 한국 음식의 핵심은 균형입니다. 음양오행 사상에 기반한 5가지 색깔, 5가지 맛. 이것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영양학적 완성도를 의미합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왜 한국 음식은 이제서야 주목받는 겁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한국 음식은 항상 훌륭했습니다. 다만 세계가 이를 이해할 준비가 안 됐을 뿐이죠. 이제 세계가 건강과 지속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한국 음식의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강연 후 많은 학생들이 질문하러 왔습니다. 한국 음식을 배우고 싶다는 학생들, 한국 레스토랑을 열고 싶다는 학생들. 3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죠. 2023년 파리에만 한식당이 200곳을 넘어섰습니다. 미슐랭 가이드에 등재된 한식당도 5곳이 됐어요. 저는 파리 15구에 새로 오픈한 비빔밥 전문점을 방문했습니다. 주인은 프랑스인 청년 루이였어요. 한국 음식에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셨습니까? 2019년에 서울 여행을 갔다가 광장시장에서 비빔밥을 먹었어요. 그때 충격을 받았죠. 이렇게 완벽한 음식이 있다니. 돌아와서 르꼬르동 블루에서 한식을 배웠고 서울에서 1년간 수업했습니다. 대단하시군요. 손님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놀랍습니다. 하루에 150명이 넘게 옵니다. 대부분 프랑스인이고 다들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오죠. 2024년 한국 음식은 전 세계적 현상이 됐습니다. 미국 농무부 조사에 따르면 한국 음식 수출액이 전년 대비 47% 증가해 8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김치, 라면, 떡볶이, 김밥. 모든 것이 글로벌 음식이 된 거죠.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 한국 음식은 힙한 문화의 상징이 됐어요. 틱톡과 인스타그램에는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는 영상이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2005년 6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애니메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끈 겁니다. 이 작품에서 주인공들이 김밥, 설렁탕, 컵라면 같은 한국 음식을 자연스럽게 먹는 장면들이 나왔는데 전 세계 젊은이들이 열광했습니다. 특히 주인공 루미가 김밥을 한 줄 통째로 먹는 장면은 틱톡과 인스타그램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어요. 파리의 한 김밥 전문점 주인이 전화했습니다. 하루에 김밥 500줄을 만드는데도 모자라요. 다들 캐대원 김밥 달라고 하네요. 참기름 냄새 난다고 코를 막던 게 불과 10년 전인데 말이죠. 농심은 작품에 등장한 컵라면과 똑같은 디자인의 특별 패키지를 내놨는데 1분 만에 품절. GS25는 작품 속 음식들을 재현한 김밥과 분식 세트를 출시해 또다시 선풍적 인기를 끌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의 영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미슐랭 3스타 셰프들까지 한국 음식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5년 8월 제가 처음 말씀드린 그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파리의 한 한식당에서 피에르 가니에르 셰프가 비빔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제가 오만했습니다. 프랑스 요리가 최고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 음식을 제대로 알고 나니 제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 음식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날 이후 피에르는 정기적으로 한식당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그의 레스토랑에서 특별 메뉴가 나왔어요. 한국의 혼을 담은 프랑스 요리, 된장을 베이스로 한 수프, 고추장을 활용한 소스, 김치를 곁들인 생선 요리. 미슐랭 가이드는 이 메뉴에 특별상을 수여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한국 음식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2025년을 한식의 해라고 선언했어요. BBC는 김치를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음식 1위로 선정했습니다. 파리에서만 한식당이 300곳을 넘어섰고 미슐랭 가이드에 오른 한식당도 10곳이 됐습니다. 프랑스 요리 학교마다 한식 과정이 개설됐고 수강 신청은 항상 조기 마감입니다. 무엇보다 기쁜 것은
이제 한국 음식이 더 이상 이국적인 음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파리의 젊은이들에게 저녁 메뉴를 물어보면 자연스럽게 김밥, 비빔밥이 나옵니다. 마치 피자나 파스타를 말하듯 편하게 말이죠. 얼마 전 제 프랑스인 친구의 손녀가 생일 파티 메뉴로 떡볶이를 골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친구는 웃으며 말했어요. 30년 전 당신이 김밥을 숨기며 먹던 게 기억나네. 이제는 내 손녀가 떡볶이를 자랑스럽게 친구들에게 대접하는 세상이 됐어. 지난주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초등학교에서 김치 만들기 수업을 시작한 겁니다. 영양교육의 일환으로 발효 음식을 가르친다며 김치를 선택한 거죠. 학생들이 만든 김치를 시식하는 행사에 초대받아갔는데 아이들의 반응이 정말 신기했어요. 선생님, 이거 너무 맛있어요. 우리 엄마도 이거 좋아할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이제 한 세대의 유행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어질 문화가 됐다는 것을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한국 음식의 인기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김밥이 샌드위치를 제치고 직장인들의 점심 메뉴 1위가 됐고, 독일에서는 김치가 건강식품 판매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유행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 음식의 진정한 가치를 세계가 인정한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가 말해주는 것은 하나입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것, 진정한 가치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음식을 자랑스러워하십시오. 우리 조상님들이 물려주신 이 놀라운 유산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도 이 가치를 전해주십시오. 한국 음식의 세계화는 이제 시작입니다. 30년 후에는 또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 음식은 세계인의 일상이 될 것이고, 우리의 식탁 문화는 인류의 소중한 유산으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